네,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전국미술 임용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일요일 날 2차반 개강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꽉 차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수업은 제 바람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듣는 대상이 내년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본 사람들은 현재 실기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가채점 해보고 이게 정말 답이 될까? 난 답을 잘 썼을까? 그러다 보면 내 점수가 어떻게 되나? 또 옆에서 들리는 말은 이게 답이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2차 실기 준비도 잘 안 되게 되어 있고 교직 면접 준비도 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바는 지금 현재 2차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나는 떨어져서 붙었어 뭐 이런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지금 내년에 준비할 사람이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2차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두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 영역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출제자도 아니고 채점자도 아니라서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어느 책에서 냈고 그 책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정답을 채택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유사답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정답 아닙니다. 이런 건 올바른 표현법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것이 특정한 이 단어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 특정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답안도 있다. 유사답안도 정답 다 체크가 되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평가이고 옳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있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문제의 정답을 채택할 때 아주 구석택에 있고 막 이렇게 찾지 못하고 막 어렵사리 어느 책 한 군데에 있는 그러한 단어를 정답으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 때는 특정한 1번 문제다. 그럼 이 문제의 문항, 지문, 출제 근거가 되는 참고 도서, 이걸 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출제 근거가 되는 참고 도서는 현행 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거기서 사용했던 도서, 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사용했던 도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단어가 한 책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단어가 다른 책에도 있어서 최소 2권 이상 포함되는 단어야만 정답으로 채택이 돼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주 특이하고 못 들어본 단어,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정답이래요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몇 개 문항에서 제가 보면 그건 틀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들을 때 정리합니다. 제가 이것만 정답에 하진 않겠습니다. 유사답안도 말을 할 거고 그 외에 표기되지 않은 유사답안도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내년 준비하던 내후년 준비하던 임용시험의 출제 방식이 그 정답을 채택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고집 혹은
한 권에 나오는 단어만 채택할 수는 없다. 보편적인 책에서 나오는 단어로 채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단서를 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 1번이 됩니다. 요게 줄량 OP 작업이에요. LED 조명을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서울역 앞에 있는데 지금은 철거가 됐고, 서울역 앞에 있었던 대우빌딩에 있는 거였어요. 당시만 설치되어 있고, 지금 빌딩 앞에 다른 걸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옆에가 지금 여기가 그 경찰서예요. 동대문 경찰서인가 그래요. 요 위에 재밌는 설치물이 있죠. 이렇게 버스 들고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건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광고 혹은 아트 플레이를 하는 것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 영어라서 미디어 파사드도 정답이고요. 미디어 파사트도 정답이고, 미디어를 활용한 파사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미디어 아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지금 김두량 월야산수도인데, 작품과 설명을 참고해서 기억론에 들어갈 표현 기법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올해 시험의 특징이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처럼,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용시험은 형식주의 시험이다. 양식과 형식, 기법, 재료와 명칭, 재료와 용구, 주제와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올해 A형, B형 전부 다가 형식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는 문제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 기법, 용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좀 참고해서 좀 봐두시고 공부를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지금 달이 이렇게 있고 막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공부를 좀 그래도 한 2서너, 5, 6달 정도 하면 이 정도면은 정답 금방 알죠. 이렇게 좀 퍼지는 거. 붓자국 안 보이죠? 그죠? 단계적으로 글라데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나무와 관련된 건데, 나무 끝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늘로 솟지 않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죠. 일종의 그 바닷가에 있는 개의 발톱의 형태로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걸 주로 많이 그렸는데, 여기 물어보는 것도 지금 한국화에서 대상을 직접 그리지 않고 주변을 그려서 나타내는 표현 방법, 홍은타골이라고 한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법처럼 홍은타골은 붓자국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게 지금 키워드예요. 붓자국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게 붓자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건 선현법입니다. 선현법. 이 선현법에 대해서는 용어사전 2군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붓자국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통용어 185페이지에 있고, 또 서예용어에도 244페이지에 있고, 또 세계용어에도 있고, 이렇게 3권의 용어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답이 막 그것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얘는 지금 붓자국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번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초점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표현이 있어서 이곽파풍의 한림선에서 많이 나는 개발톱, 요거는 해조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의견이. 다음. 삼 번 아주 깜짝 놀랐죠. 이거 별로 수업 시간에 보지 못했던, 지금 이 중국 미술사, 즉 동양 미술사 안에 인도,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저 동남아 이쪽까지 학생용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타당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제할 수는 있어요.
지금 중국 미술사 중에서 석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윈깡석굴, 용문석굴, 그 다음에 둔왕석굴인데, 이 둔왕석굴은 한 세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려 한 100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져서 만들어졌던 거라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 문제가 굉장히 길게 쭉 되어 있는데 용어는 그냥 둔왕막고굴이에요. 정확하게는 둔왕막고굴. 그런데 좀 이렇게 써 있죠. 둔왕 혹은 둔왕막고굴. 막고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둔왕 해도 되고요. 둔왕 해도 되고요. 중국말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험은 지금 올해 시험의 특징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주의 시험의 형태를 유지했다 하는 부분. 따라서 공부를 앞으로 할 사람들은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기법, 용어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미술사의 그 범위가 이제 조금씩 넓어졌던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공부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건 나와, 이건 안 나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그런 사고를 이렇게 넘어서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모두 다 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시험 내용이 그런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둔왕석굴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윈깡석굴, 그다음에 용문석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뭐 굉장히 거창하게 막 이렇게 냈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답을 쓸 때. 특별히 여기 뭐 현상 막 이렇게 말 나오니까 막 여기서 이제 엉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빨강, 초록, 파랑을 방출하면서 혼합되는 백색광. 그런데 이제 요 문제 위로 보면 빛의 혼합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딱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빛의 혼합 원리는 가산 혼합입니다. 굳이 이제 여기다 말을 붙여서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이때 이 현상을 그라스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라스만의 현상. 이 가산 혼합을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스만의 법칙, 혹은 그라스만의 현상이라고 하고, 특별한 용어는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 위에 있는 단서들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비주얼과라서 위에 이렇게 읽다가 얼른 눈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잊어버리고 여기서 막 낑낑 헤맨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빛의 혼합 원리를 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특성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엉뚱한 생각을 파고 있는데 파고 있는 줄 모르고 막 마음은 답답하고 뭐 무릎은 떨리고 막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아마 다들 잘 썼을 것 같아요. 가산혼합. 그 다음에 5번 올해 시험이 또 하나 특색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미술과와 디자인 공예과가 크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술과랑 디자인 공예과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교집합이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술과 출제위원이 디자인 공예 수업을 하는 분이 들어오기도 하고, 감수 인원이 또 디자인 공예 수업을 하는 분이 들어오기도 하고, 뒤집어서 디자인 공예 문제를 출제할 때 미술 교육과 수업을 하는 분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미술 교육과랑 디자인 공예과가 사용하는 참고 도서가 겹치는 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흔히 디자인 공예에서 많이 강조됐던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 정답은 마인드맵이죠.
뭐 연결된 선,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연결된 선 위나 끝에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적어보는 거. 마인드맵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맵, 브레인 라이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요게 끝나면 아이디어 정교화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수렴적 사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어요. 아마 이 문제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에 선으로 나타내기예요. 선. 그래서 얘는 지금 스케치거나 드로잉이겠죠. 단원에 대해서 김교사 박사 협의한 겁니다. 2학년 드로잉 수업은 어떤 활동 합니까? 작년에는 이 학생들은 어떤 드로잉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이 드로잉은 대상의 윤곽에 집중해서 천천히 그리는 연습. 여기가 이제 중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빨리 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외곽 형태의 선을 연결한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진행했다. 하지만 명암 표현 연습이나 즉흥성을 살리는 자유로운 표현은 부족했다. 이게 지금 앞에 중요 키워드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암 표현 연습, 뭔가 이렇게 면 처리로 빠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즉흥성, 명암 처리, 면 처리, 즉흥성, 빠르게, 자유로운 표현, 요거는 제스처 드로잉에 속하는 거고, 요거와 반대되는 요 위에 있는 중요 키워드, 얘네들은 윤곽선 드로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조금 잘 모르고 있는데, 윤곽선 드로잉을 영어로 라인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도 정답, 윤곽선 드로잉이라고 해도 정답이에요. 얘만 정답, 이건 아니고요. 또 영어로 라인 이렇게 이거 스페링 안 써도 돼요. 그냥 한글로 컨투어 뭐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런 건.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 요 부분은 요 위에 대상의 윤곽에 집중했다. 요 부분, 그 다음에 외곽 형태의 선을 연결했다 하는 거고, 이 드로잉의 문제점은 지금처럼 명확 표현이 안 돼. 즉흥성이 안 돼. 자유로운 표현이 안 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해인데요. 운필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영자팔법을 기준으로 측, 노적, 책락, 탁책 요걸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요 밑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는 영자팔법 중 르게 해당하는 것이고, 선을 그을 때 반대 방향에서 시작했다가 거꾸로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붓끝이 여기가 도톰한 거는 서해붓이고, 지금 아마 경기도라든가 내계 시험 보는 그 지역에서 동양화 수업할 때 쓰는 필붓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회화용 붓이고, 서해붓은 여기가 이렇게 도톰한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물이 이렇게 있으면 먹물 때문에 붓끝이 이렇게 창끝처럼, 비록 모필이지만, 털필이지만 먹물 때문에 요 필이 끝이 뾰족해지죠. 그러면 얘를 팍 찍으면 이런 형태로 먹물이 묻게 돼요. 이 종이에. 그리고 이제 붓끝은 지금 요렇게 이제 머물러 있겠죠. 이렇게요. 붓끝은 요렇게 해서 눌러져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요. 이게 먹물이고요. 여기 먹물일 경우. 자, 그러면 동양회화에서는 이렇게 끝이 드러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끝을 감추려고 이게 이제 글자 획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획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붓끝이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싫다 이거지.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자. 그래서 붓끝을 쿡 누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붓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방향은 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돌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와 같은 형태를 역입한다고 하는데 정답은 역입이고 정확하게 서예 용어로는 역봉입니다. 역봉. 그래서 역봉도 정답, 역입도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붓끝이 드러나는 것,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노봉이라고 합니다. 노봉. 이걸 영자 8법에서 이렇게 늑, 삐침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삐침 요런 거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용이 안 됐을 거예요. 역봉, 역입, 그 다음에 요거는 노봉.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에요. 나번 여기 니은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설왕설래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가요? 평출 수필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 네 개가 있는데요. 걔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처럼 운필 방법과 획에 대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기억 내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자 8법 중 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을 긋는 방향으로 붓을 왼쪽으로 길게 그어 내린다. 이 운필법을 사용하여 뾰족한 붓끝이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붓을 이어나가는 평출 수필, 요거는 이제 그 붓이 이어져 나가는 방법이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모양을 내는 것은 노봉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 비평에 활용되는 기호학, 요거 소시르, 기표, 기의,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미학이 좀 어렵게 나왔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다음에 9번. 판화의 기법을 6단계로 제작 과정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 판화, 동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목판화 나왔죠. 그 다음에 광택이 나도록 연마를 한다. 로코와 룰렛 사용하는 동판은 딱 하나예요. 메조틴트. 그 다음에 이제 촘촘하게 균일한 돌기와 흠을 먼저 만들어 기껏 광택 나도록 닦아놓고 흠집 내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법은 먼저 판을 어둡게 만들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과 먹지를 이용해서 밑그림을 좌우와 바깥에 전사한 다음에 호음 어둡게 만들었던 이 부분을 이제 깎아야 밝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은은 스크래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메조틴트이고요. 제작 과정은 거친 부분은 스크래퍼 혹은 얘를 그라뚜아라고 해요. 그라뚜아라고 하는데 요게 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끌이에요. 끌. 끌. 그래서 요럴 경우는 사실 끌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가 되어야 돼요. 꼭 스크래퍼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스크레이퍼도 정답이고요. 스크래퍼도 정답이고 그라뚜아도 정답이고 끌로만 써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제거하거나 긁어내는 거. 요게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 지금 밑줄 친 기억. 촘촘하고 균일한 돌기와 흠을 만드는 이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메조틴트의 기법의 특징이 먼저 판의 전면을 먼저 어둡게 해놓고 밝은 부분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겠죠? 이건 논란 없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게 나왔어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막 얘기했던 부분인데, 선교사가 얘기했던 수업인데 세계 축제와 가면에 관련 토론이야. 모든 별 토론하던 중 베니스 가면에 나오는 거 얘기했고, 아프리카 가면은 형태나 색상이 조악하대요. 누구 맘대로? A 학생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니스 가면 축제에 나오는 가면과 비교하면서 아프리카 가면은 형태나 색상이 조악하대. 또 아프리카 미술품에서 사실적인 묘사가 떨어진대. 그러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맥피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 요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있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정답에 있는 것처럼 동화주의와 용광로의 이상을 극복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동화주의 용광로, 멜팅팟이라고 하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에 소수 문화가 와서 자기 문화 정체성을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를 극복하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신의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하고 자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도 목적이에요. 이것도 목적. 또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것도 목적.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맥피가 쓴 논문에 어렵게 나와 있는데, 복합적 계층과 복합적 문화가 한 사회에서 조화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사회에 다문화가 조화롭게 사는 거,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열린 답은 아니고, 이거 외에 또 다른 열린 답이 있을까? 단어만 다르고 의미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사회에 다문화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육성하는 게 교육 목적이에요.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맥피가 딱 제시한 말은 지금 복합적 계층과 복합적 문화가 한 사회 조화롭게 하는 것, 동화주의 용광로를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단어가 논문이라든가 책자에 나와 있긴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용광로, 지금 여기 용광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멜팅팟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원문에는.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답은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육성하는 목적, 이러면 정답이 됩니다. 아울러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정답이고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 육성도 정답이고, 정체성 육성도 정답이고, 그게 다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방법론인데요. 방법론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그동안에, 맥피를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맥피의 활동이 1964년 펜 스테이트 세미나를 통해서 미술학도 정식 학교 교육 과목으로 책정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미술 교육의 본질주의적 측면이 강조됐던 세미나가 한 3년 내내 이어졌거든요. 박한의 논문을 기준 주제로 해서 요때 나왔던 것의 유형이 요때 DBA가 이제 출연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요때 연구가 그래서 요것은 이제 1984년에 이제 명칭이 명명되게 되고, 두 번째는 맥피 중심으로 다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그러한 맥락적 입장이에요, 맥피가. 그렇다 보니까 다문화를 같이 연구를 했던 미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연구해서 나왔지만 결론의 도출은 약간 방향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DBA와 다문화를 비교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A는
영역을 네 가지, 뭐 제작, 뭐 비평, 미학, 미술사, 뭐 이런 걸로만 딱 국한 짓고, 그다음에 백인 우월적인 남성 중심 서양 미술을 주로 이제 주제로 채택했는데 비해서 맥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이렇게 다양해요. 일단 DBA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환경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의 가치를 분석하는 활동, 그러니까 즉 토론 활동이라는 거죠. 이게 토론. 여긴 제가 지금 토론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토론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술적인 요소, 즉 문화에서 미술적인 요소의 학습, 또 문화 상대주의에 기초한 미술 감상과 비평 학습,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고, 또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문법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정답이 돼요. 또 상업미술, 대중매체, 환경미술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미지가 수용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비평하는, 그러니까 비평학습인 거지. 이미지 비평학습.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세우고 판단하는 능력, 말이 굉장히 어려워. 좀 쉽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각 이미지에 대한 비평, 그런 비평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썼어요? 또 다르게 쓴 거. 비평과 패러디 당연히 정답이 되죠. 이거 전부 다 비평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써야만 정답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우리 이거 방과후 때 했던 문제 도판도 그대로 나왔어요. 하여튼 요번 문제도 많이 공부했던 게 나와서 좀 한숨을 이렇게 좀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막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좀 그렇게 늘 시험 때가 되면 막 이렇게 좀 떨리고 조바심 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노량진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강사의 역할, 여러분들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이 지위, 이거의 존재 이유는 시험 방향에 맞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기껏 시험 방향이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전혀 안 나와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1년 내내 공부에 허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잡아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아직은 수업을 할 때는 내 존재 가치를 거기에 두겠다. 그래서 좀 시험 문제에 맞도록, 이른바 이제 적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때만 다가오면 막 긴장이 돼서 막 떨리는데, 요번에도 많이 이렇게 좀 적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물에 항상 별 4개가 붙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넘어가면 별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매년 적중을 하면 별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거를 21일 설명회 할 때 별 붙이는 순서 해가지고 이렇게 별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왕시민하고 속도인데요. 청나라 시대 화론가들이면서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가의 화가가 속한 화파를 써라, 왕시민이 속한 화파를 써라. 왕시민이 속한 화파는 정통파예요. 정통파. 즉 고전을 아주 좋아라 하고 고전을 추구했던 화파가 됩니다. 동기창이라든가 동영원과 원말 사대가 뭐 하여튼 이러한 계통들, 5대 남종화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전통적인 것을 강조했던 것, 그런 화파라서 정통파라고 합니다. 요 말을 왕시민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비슷한 단체가 생기면서 누동파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들은 태창파라고도 합니다. 태창 지역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태창파라고 하고, 이들이 특별히 4명의 왕씨, 운씨, 오씨 합쳐서 사왕오운파라고도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사왕오우는 세계미술 용어 사전에는
이 4명의 왕씨와 오욕 운수평이라고 하는 2명 합쳐서 6명을 이르는 말로 나와 있어요. 용어사전에는. 자, 그런데 전통 회화사전에는 이 4명을 일컬어서 4명과 이 4명을 중심으로 전통을 추구하는 화파의 명칭을 사왕오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가와 나이스라는 고화에 대한 태도. 석도는 청나라 복고주의가 되겠죠. 이제 동기창화론은 이제 복고주의, 남종이론, 남북정론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왕원기는 의고주의, 태창파, 석도는 청나라의 창신파입니다. 창신파. 석도는 청나라 창신파. 특별히 책이 고가 화상 화어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전의 법을 버린다, 새로운 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고전을 좀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고전을 하게 되면 고정된 관념, 고정된 규범은 있을 수 없다. 고법을 부정하는 투철한 창조성이 더 중요하다. 법에 얽매이지 않는 무법, 천지만물의 변화의 이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곧 창조성을 갖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횡론을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법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석도의 고화에 대한 태도는 규범과 옛것은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태도이고, 왕시민 일가의 사왕오운 혹은 정통파, 누동파는 옛것이야말로 진정한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창만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의고주의적 입장을 제시했는데, 창작은 전통에서 나온다. 전통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창작이 있을 수 없다. 서로가 두 개가 확 나눠지죠.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라 다 썼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음 띠리릭 여는 순간 패키지 디자인, 그것도 7개 딱 어떻게 이렇게 덜컥 나와서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이제 와서 수일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따가 이제 B형의 목공예도 있잖아요. 이때 후일담 얘기를 하지만 목공예 문제도 내고 이렇게 패키지에 대한 문제도 냈을 당시에는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나보고 째려보고 뭐 선생님 이런 것까지 내 우리 보고 이런 것까지 외우란 얘기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은 우선 중요한 것이 시험이 지금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의 요소가 나왔는데 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패키지 디자인 요소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후에 시험 준비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제 시험은 요 설명은 빠지고 요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잘 주의해서 내년 준비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로고는 기업 또는 상품의 상징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추상적 구체적인 형태. 그래서 다른 말은 없어도 기업 혹은 이런 거 없어도 상품 혹은 상징 혹은 뭐 이제 구체적인 형태 이렇게 써도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로고가 요것만 딱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로고에 대한 언어적인 진술 그것이 맞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사전적인 어디 갔니? 사전적인 용어로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뭐 형태, 크기, 여러 단어, 디자인 요소들 어떻게 배열하고 정리하냐, 문자, 그림, 기호, 사진 이 말 다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아우러서 의미가 같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열 혹은 뭐 정리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디자인 요소들을 주어진 화면에서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것,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쓰면 다들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어떻게 썼을까요?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빈칸 없는 요 부분에 네이밍은 뭐 이렇게 상품의 이름을 짓는 작업으로 상품의 성격이나 종류의 특징을 표현하는 기능 아니야. 그러니까 이 특징과 기능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특징과 기능을 써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문장 그대로 우리 썼던 문제 그대로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내용과 기능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우리가 그래서 더 반가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의 기능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한 기능이고 그 개념적인 거 뭐냐면 주어진 화면, 주어진 요소를 배열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과 기능이 비슷한 용어가 되겠죠.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색채, 상품에 대한 색채 계획으로 색채의 시각적 작용을 통해서 제품의 특성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색채의 기능이자 효과이자 색채의 개념. 그 패키지 디자인에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구성 요소 7가지 중에서 이러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여기에 기억과 니은에도 개념, 그 다음에 기능,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문장 그 자체를 정답 그대로 썼을 거예요. 또, 이건 뭐 장점, 캐릭터, 뭐 역할, 여긴 또 기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능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문장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거, 시카고하고, 그 다음에 신디 셔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동안에 페미니즘을 시대적으로 구분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작가의 기법으로 좀 구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가와 나에서 여성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된 제작 방법을 각각 써라. 제작 방법. 그런데 여기 답이 써 있어요. 식탁보, 접시, 타일 등의 복합 재료를 아상블라주한 거지. 설치했고, 이게 제작 방법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아상블라주하고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한 400여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 형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에는 제가 조각한 도자기, 장식적인 수혜 등의 오브제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상블라주,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거창한 말 아니어도 그 문제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합재료를 활용한 설치, 아상블라주 해도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디 셔먼도 무제영화 스틸 넘버 7 이렇게 된 흑백 사진이네요. 이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야. 셀프 포토레이트가 되겠죠. 신디 셔먼은 셀프 포토레이트 혹은 자화상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 말 안 쓰고요. 셀프 포토레이트 이 말 안 쓰고 자화상 사진이라고 해도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여성성의 고정된 기호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좀 고정된 기호. 여성성은 무엇이냐? 페미니즘을 통해서 여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남성성과 대비되는 여성성은 무엇이냐에 좀 고정되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신디 셔먼은
자기 자신을 일단 성찰했고요. 자기 자신을 찍는 사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일단 성찰을 했고, 두 번째, 영화 산업을 통해서 드러난 여성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남성 입장에서 조장했다. 즉, 영화에 나오는 많은 여배우들의 미모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렇게 조장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여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인 것이다. 일종의 강압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자들이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의 개념을 좀 더 초점이 맞췄던 관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신디 셔먼은 영화 산업에서 형성된 여성상에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디 시카고는 사회적 흐름 가운데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의 특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썼나요? 주디 시카고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생리학적 특성, 그게 정답이죠. 신디 셔먼은 여성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 즉 영화 산업을 주로 다루는데, 영화 산업에 나타나는 여성성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아주 그냥 호리호리하고 뭐 이렇게 눈 이만하고 코 높고 하여튼 그런 예쁜 모습을 조장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써도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문화적인 것, 영화 쪽인 것, 사진적 이미지는 신디 셔먼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고, 주디 시카고는 그야말로 그냥 본질적인 측면, 남성성과 반대되는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성, 신체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쓰면 정답이 됩니다. 또 주디 시카고를 기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투쟁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 썼다는데, 그 투쟁도 투쟁이긴 하지만 그것과 약간 대비되는 여성성의 본질만 추구하자가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고정되지 않은 여성성을 탐구하는 것에 대립되는 여성성이 고정된 것,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 신체적인 특성, 어떤 정서적인 특성, 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있다 이 말이죠. 다양한 계층에서 말하는 여성은 이러한 거야, 저러한 거야,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변하지 않는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과 대비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에 관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우리 이거 대박이죠, 그죠? 자, 세라하고, 그 다음에 마야린. 이거 수업할 때 제가 그때 작두 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밑줄친 기억이 뭐냐? 밑줄친 기억은, 자, 작품이 설치된 특정 장소에 의미 형식이 부여되므로 그 장소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낼 수 없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좀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리차드 세라가 이렇게 철판, 묵중한 아주 그냥 무겁고 육중한 철판을 갖다 댔어요. 유명한 작가라서 작품을 샀는데, 관공서가 샀습니다. 관공서 중심으로요. 정부 기관이 중심으로 샀어요. 시민이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샀는데, 이렇게 막 철판이에요. 보기도 흉측하죠? 바람 막으면서 쓰레기 다 모이죠? 처음 막 기념사 사진 찍긴 했는데 찍어보니 이쁘지도 않죠? 그리고 일단 답답해. 여기가 광장인데. 그래서 관공서 직원들이 철거해달라. 라고 했더니 작가는 철거 못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건 가운데 세라가 철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 작품은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만 효과적이다. 즉, 이 철판은 이 관공서 앞에 있을 때만 효과적이다. 이 관공서의 어떤 묵직한, 어떤 그 좀 고립된, 어떤 그 좀 고정화된
그런 방식의 사회성, 이걸 고발하는 거다. 뭐 이러한 의미로 이거 벗어나서 딴 데다 설치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로 펼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 이거 정답은 장소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그래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번역서에는 장소 특정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장소 특수성은 사전 용어, 그 다음에 장소 특정적은 다른 번역책. 자, 근데 이제 나아가, 자, 마야리는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예요. 지금 요 까만 판에 요 베트남 참전에서 전사자의 이름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잔디밭에 와서 이름 좀 만져보고 추모도 하고 잔디밭에 유황 왔으니까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이걸 사용하는 거가 됩니다. 이 작품은 관공서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 관공서 안에 직원들은 거부하고 있고 이 작품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 차이거든요. 자,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지금 그림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림 그대로 관객들이 막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은 가와 비교했을 때 상호 소통하고 있다 하는 부분, 참여하고 있다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공공미술 문제를 풀 때 제가 줬던 정답은 사용자 중심 미학, 공간적 상황과 예술적 속성의 결합, 예술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의 결합,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요 말이 정답이고 요거 쉽게 풀면 상호 소통적이고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미술,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단어, 이러한 의미로 비슷하게 쓰면 정답이 돼요. 딱 요거만이 정답이야 이러진 않고 어쨌든 가장 원론적으로 공공미술의 정답은 여기 있는 거 사용자 중심 미학 이거고요. 또 공간적인 상황, 또 예술적인 속성이 서로 맞물려서 있어야 된다. 또 예술적인 어떤 비전하고 사회적인 이 제품, 이 작품을 사용하려는 그 사회적인 가치가 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야린의 작품 때문에 지금 9.11 테러도 뭐라고 그러지? 그 기념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말이. 하여튼 9.11 테러 그 추모비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 있고, 그러면 육중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A형은 이렇게 다 된 것 같고, 14번은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 이제 B형 1번입니다. B형 1번 춘슐 작가는 막스 에른스트. 에른스트만 된 게 아니고 도밍게즈도 있고 그래요. 이 기법을 사용했던 작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법에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논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 전사하는 거. 여기 키워드입니다. 여기. 니은에서 키워드는 표면을 긁어내면서가 키워드예요. 그럼 요 키워드에 맞게 기억 정답이 뭐냐, 니은 정답이 뭐냐 이건데,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봤던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문장 그대로예요. 지금 요게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 전사하는 방법,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서 문질 베끼는 방법, 문장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프로타주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긁어내면서 효과를 얻는 것, 요거는 우리가 7월달 3주차 했던 그라타주인데요. 그라타주인데 화면 위를 긁어낸다라고 하는 그라타주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긁어내는 기법이 스크래치도 정답입니다. 스크래치도.
스크래치도. 그 다음에 수채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내는 지그라피터도 정답 채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만, 이것만 정답이다 하는 건 좀 편협된 사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거 전부 다 제가 어쩌면 이렇게 문장까지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제 문제를 보고 그분들이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출제 낸 분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책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책? 사전. 사전이거든. 사전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건 정답 안 돼. 이것만 정답이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전에는, 긁어내는 것, 그라타주, 그 다음에 스크래치. 스크래치 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사전에. 스크래치 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그라피터라고 썼고 하나 더 안 썼는데 스크래치 보드라고 하는 용어도 있으니까 정답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데칼코마니는 물감을 칠하고 거기에 다른 종이를 덮어놓고 누르거나 문지른 다음 떼어낸다. 덮었다 떼어낸다. 근데 이제 동일한 종이를 반 접어서 이렇게 덮어서 떼어내는 것도 되지만 전혀 다른 거를 있는 유체를 캔버스에 있는 유화 물감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다른 걸 덮어서 떼는 것도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사전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번 뭐 특별히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석고부조죠. 석고부조를 활용하는데 이제 1번 원형 제작하고 2번 형틀 제작하고 그 다음에 3번 도판 생략. 요게 이제 뭐 시커먼 거 없어졌잖아요. 그지? 그럼 점토가 없어졌잖아, 그림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점토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석고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석고를 집어넣으려면 요거랑 서로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서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탈제, 비누, 여기를 이 기억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이것도 사실 우리 풀었던 문제인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제가 디자인 공예, 제품 디자인 쪽에서 재료학 할 때 수업을 했던 건데요. 플라스틱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어요. 실리콘이 바로 열 경화성 수지인데 규소로 만들었다고 해서 규소 수지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규소 수지, 열 경화성 수지 이렇게 되고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화제를 사용하면 FRP가 되는 거고. 그래서 FRP도 정답. 아니 이제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여기 실리콘이나 FRP나 열 경화성 수지나 플라스틱이나 똑같은 말인 거야, 그냥. 이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풀었던 것에 정답표에 제가 그대로 써드렸던 게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경화제를 넣고 매트, 즉 유리섬유를 적중한 FRP. 근데 특징은 뭐야? 가볍다, 채색이 가능하다, 세분유사 가능하다. 이렇게만 그때 정답을 했었는데 요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실리콘, 규소 수지라고 그래요. 열 경화성 수지, 즉 플라스틱이야. 요거 쉽게 얘기하면 가벼워, 내열성이 크고요. 높은 온도에서도 내산화성, 가소성이 크므로 여러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또 물과 기름, 약품에 잘 견뎌내는 거. 이렇게 쓰면 정답이 돼요. 또 뭐 특별히 다른 답 없을까? 쉬워서 그냥 그대로 다 썼나요? 웃기만 했어요.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에서 특히 공업 제품 같은 경우 사용하는
중요한 재료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그러면서 열 경화성 수지에 관련된 건데 이거의 목적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볍고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잘 얘가 열이나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고 잘 견뎌줘. 비교적 그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과목 교육과정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외웠었죠. 내용 요소, 핵심 개념 쭉 외웠는데 막바지에 역량 외웠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교과 역량인데 자기 주도 미술학습 능력. 그래서 대체로 많은 학생들은 요 말은 외웠는데 요 뒤에 흘러가는 문장까지는 못 외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정답하고 토시가 틀려요. 그래서 실기학원 다닐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미술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참여하는 거, 자기를 개발 성찰하는 거, 그래서 타인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배려하고 협력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말만 다 모아놨어요. 그게 자기 주도적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이라는 건 좀 자발적인 거,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능력. 그러면서 이왕이면 자기를 좀 성찰하는 거. 왜냐하면 이 문제에 이렇게 점검 일지를 활용해서 제작활동 돌아보기, 성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장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 과목에서 근거해서 작성할 것, 미술진 기억의 내용을 서술할 것, 아까 말했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내용체 근거해서 미술진 니은에 해당하는 표현 영역의 내용 요소, 이거 맨날 딜 외웠던 거, 이거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죠? 우리 그래서 지금 표현 영역에 성찰하는 거와 관련된 거, 표현 과정과 점검,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중학교 미술과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방과후 때 풀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닥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어디 갔니? 지금 내용 요소를 쓰고 니은을 지정해서 교사가 유의해야 될 유의사항을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교사 유의사항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들어가면 돼요. 앞뒤 문장이 똑같지 않아도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윤유서와 원리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이 말까지 다 아니어도 다양하게 탐색하게 하는 거. 즉,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되겠느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그러한 역량이 키워지려면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거창한 말 필요 없이 쉽게 그냥 다양하게 탐색하게 하는 거.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또 표현 효과를 실험하고 탐색하게 하는 거. 교사 주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자, 요 중에서 쓰면 됩니다. 요 중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다양한 탐색 이런 말들. 또 걱정거리가 있나요? 유의사항 5개 다 써도 상관없죠. 몇 개 쓰라는 말 없잖아요.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사학습 방법 유의사항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지 2개만 쓰시오라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요건 안 떨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개만 써라 그랬으면 우선순위부터 2개를 썼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부터. 작년 시험, 올해 시험,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딱 정해지면 우선순위부터 써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무리 다시 봐도 몇 개 써란 말은 없는 것 같아. 그쵸?
몇 개 쓰란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은 설명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도 가람 배치 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 그 다음 백제, 그다음 미륵사지의 불교신앙, 이렇게 되는데, 특히 탑과 금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답을 이렇게 썼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고구려는 1탑 3금당식 가람 배치. 중국 사기에서 나온 걸 적용한 거고, 청암산지 절터가 있고, 백제는, 자, 요거, 남북 축선상의 남으로부터 중문탑, 금당, 강당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는 소위 1탑 1금당식. 이렇게 되고, 요거는 지금 1탑 1금당이 3개가, 연립되어 있죠. 그래서, 1탑 1금당, 혹은, 지금 여기 정답처럼, 남쪽에서부터 중문탑, 금당, 강당, 금당이 3동이 동서방향으로 병립하는 3탑 3금당도 정답이고 3탑 3금당 병립식도 정답이고 3원 병립도 정답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지에 있는 불교신앙은 쉽게는 미륵신앙이고요. 학문적으로는 유학신학 사상, 법학 사상, 열반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낸 책은 정답이 요거예요, 3개. 그런데 일반적인 책에는 미륵신학만 나와 있으니까 요거까지 정답.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 신라하고 다른 것이 요 신앙과 사상에 관련된 건데 불교에서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유학, 법학, 열반이 함께 모여 있는 거거든요. 4번 이게 다 된 것 같고 특별히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래도 이제 어제 제가 카메라 열기 전에 저녁에 2차 반 수업을 하고 이제 밤에 가는데 2차 반 수업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내일 설명 들어올게요. 그래서 뭐하러 와? 오지 말어. 그냥 실기해. 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또 힘이 좀 나네요. 고맙습니다. 와서. 자, 지금 이제 기원전 2세기 소아시아, 지금 요 문제죠, 지금. 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거. 이 문제는 젠슨 책에 있어요. 정답도 젠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젠슨을 안 봤잖아요. 고리타분한 곰브리찌,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는지 하여튼 고리타분한 거, 그거 안 봤었는데, 좀 오래 시험 보는 학생들은 젠슨하고 곰브리찌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건 이제 미술교육과 시절에 좀 보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학부 시절에. 어떤 책인지 아시죠? 서양미술사 곰브리찌라고 쓴 책이 있고, 곰브리찌는 1950년대까지 내용이 좀 되어 있는데, 문체가 굉장히 구어체고 고어체. 딱딱해. 그래서 한 3페이지 넘기기 힘들어. 그러니까 도판 중심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젠슨인데, 비교적 말이 좀 순화돼서 보기도 좋고, 근데 책이 되게 두껍죠. 그 책을 1년에 마스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미리, 내년에 시험 볼 사람들은 그 책을 좀 미리 보는데, 우선 요령은 일단 도판 중심의, 도판 설명문을 중심으로 좀 봐두고, 거기에서 어떤 걸 봐야 돼? 형식주의 시험이니까. 유파 명칭, 기법, 재료와 용구, 그 다음에 조형적인 특징, 요걸 중심으로 밑줄 치고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 거는 덜 읽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좀 미리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렇게 몇몇 특정한 참고도서 특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21일 날 제가 내년 설명을 할 텐데, 여태까지 수업에서 제가 좀 추가해서 제가 수업을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여러분들 교육학 직강이 됐잖아요. 교육학 직강 이후에 오후 3시부터
조별로 편성을 해서 조별로 스터디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두 시간씩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더 튼튼하게 한 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아울러서 그때 이제 이런 참고도서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젠슨에 나와 있는 거고, 미술 양식의 명칭, 그 다음 이 양식은 헬레니즘이죠. 그 다음에 이 양식이 고전주의 양식과 대조되는 조형적인 특징을 써라. 이 문제, 요 문장 읽으면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젠슨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에서, 요게 우리가 7월 달에, 8월 달에 7주차 했던 건데, 도파는 다르지만 보면 양식 형태가 헬레니즘 형태다. 여기 유사한 도형이 보이죠? 유사한 도형이 보이죠. 그죠? 그렇고, 요 문제 뒤에 있는, 주제, 격렬한 움직임, 명암의 효과, 언구법에 의한, 거리 표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할 때, 곰브리치는 언구법은 없다라고 했다. 이것까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문장 써주면 되는데, 이거 쓰지 말고, 그래서, 정답은 지금처럼, 사실주의 입각한 표현성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주의라고 쓰면 정답이에요. 뒷문장까지 안 써도. 그 다음에 의상과 자세에서 실험 정신을 보여주며 특히 자세, 인체, 역동적 과정,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조, 율동과 강조. 말이 어렵죠? 당연히 젠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답 그냥 역동성 해도 됩니다. 율동감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적인 속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 역시 젠슨 말이라서 이래요. 그냥 인간적인 속성, 인간주의, 현세주의 뭐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운 문제 또 나왔죠. 일단 작품과 관련된 일화의 내용과 사상을 서술하고 조건을 참고해서 이걸 좀 두 줄 써주자. 한 줄로 이렇게 쓰고 그림을 딛다 하니까 우리 미술가가 비주얼과라서 눈에 욕이 확 꽂혀갖고 이거 뭐 읽은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는 저걸 잊어버리면 안 썼어 저거를. 그리고 여기에 뭐 꽂혀가지고 냅다 이것만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건에도 뭐 이것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위에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대다수가 저 위에 살짝 숨겨있는 일화의 내용과 사상 이거 못 썼을 수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자기만 못 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관하고 이러지 말어. 제가 수업 처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금 채점에서 점수가 나오는 받아본 점수가 아닌데 그걸 뭐 막 비관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았어도 상대방도 못 썼으면 같이 못 쓴 거야. 같이. 그러니까 나만 못 썼어 그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거의 못 썼어. 거의. 문제가 숨어 있잖아요. 살짝 있고 그림은 이따시만 하고 뭐 별로 얘기 없어.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못 썼을 테고 평소에 막 그냥 열심히 막 꽉꽉꽉 채워서 쓰려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한 줄 쓰려니까 뭔가 미안해서 뭐 이렇게 좀 더 채워 넣을 수도 있었지. 그건 우연치 않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쓴 사람은 몇 안 되니까 이거 못 썼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화풍 및 화면 구성 그야말로 절파죠. 절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지금 이 그림하고 이거는 비슷하죠. 작가는 다릅니다. 주제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했던 탁촉도, 그래서 상강 계곡에 시원한 물을 발 담그고 있는 도사를 그린 거야. 다음날 임금이 그려졌대. 맹자 이루편에 창낭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짚고 창내에 물이 흐르면 발을 친다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그 절파와 관련된 거, 그렇게 되고, 화로는 남북종론, 상남 편북론, 뭐 이런 건데, 정답은
자, 그림의 내용은요, 선비의 여름나기, 쉽게 얘기하면. 선비의 여름나기. 근데 완전 여름은 아니고, 초여름쯤 됩니다. 초여름. 자, 일화는 초탈 심해라고 하는 은사의 도예요. 좀 어렵죠, 말이. 세속의 명리를 떠나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초탈한 은일사상. 요게 정답입니다. 은일사상. 요것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소후지의 선화유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먼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흐르는 물에 쌓인 먼지를 씻는다라고 하는 수호설화.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것도 정답.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진 걸 이게 어떻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면 곤란하고 이것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일화로 보면 조금처럼 중국 고전의 초사와 관련된 일화인데 어부사 편에 굴평과 어부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맹자가 비유했어요. 요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서 맹자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육아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따라서 좀 여기에는 은일사상도 정답, 육아사상도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맹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비유한 거거든요. 자기관리, 수진자가를 해라. 이 개념이었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니? 이제 보통 이렇게 탁족도는 대체로 이제 조선 중기에 그려졌기 때문에 조선 중기 시대적 조류했던 사대전략을 피해서 했던 은일적인 사고로 주로 많이 그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래서 그것도 정답인데 단지 그것만 정답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일화와 내용을 맹자가 자기관리적 측면에서 수신제가적 측면에서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것이라서 육아사상도 사상의 바탕이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은일사상만 정답이야. 이건 고집이에요. 이유 없는 고집이지. 내용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는 입장에서 고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김홍도죠. 풍속화 단원 김홍도인데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사실적 화풍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이 돋보이도록 했다. 그래서 그 화파 명칭은 절파고 화풍 및 화면 구성은 근경 위주 변각구도, 소경산수 인물화풍, 사생보다는 점경의 형식, 문물과 여백대비. 이거 아주 달달 외워가지고 입에 붙었죠. 율동감 이 중에서 몇 가지 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김홍도의 인물 묘사가 거기 있는데요. 인물은 대체로 원형구도. 지금 이 작품 원형구도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 가운데로 시선이 모이게 하죠. 동그랗게 있어야만 원형이 아니고 감상자의 시선을 화면 가운데 주제로 몰리게 하는 것도 원형구도에 되는 건데요. 원형구도이거나 혹은 대체로 김홍도 선생님은 X자형 구도를 주로 많이 썼는데 이 그림은 그냥 원형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룩법이에요. 구룩법. 지금 이 그림이 우리가 흔히 김홍도 그러면 전로묘 이렇게 외우잖아요. 전로묘가 갈대 꺾인 거. 그렇죠? 갈대 꺾인 거. 갈대 꺾인 거는 무동에서 보이는 그런 그림, 풍.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동에서 보이는 그림 풍에 꺾인 그림 어디 있나 보세요. 없고 그냥 얇은 선이 강한 선이 있고 채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정답을 구룩법, 대상의 윤곽을 필선으로 먼저 정함이라고 한 거. 구룩법이 맞고 그 다음에 강하고 뻣뻣해 보이는 힘찬 선. 요거는 김원용 선생님 문장이에요. 안희준, 김원용 선생님 문장. 그러고 철선묘, 난연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김홍도 그러면 전로묘, 신유복 그러면 유연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또.
그죠? 요렇게 보면, 여기 지금 요쪽에 보면 그 전로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주된 표현은 전로묘는 아니고,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요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은 제일 쉬운 정답은 지금 이것처럼 구룩법, 철선묘, 난연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썼던 전로묘도 오답 처리는 안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또는 다른 의견이나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이거? 뭐 하려고 말을 하려다 말았어요. 상응되는 절파학의 특징 설명에서 절파합성의 특징을 설명해서 율법에 자세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기문도 작품도 정확한 율법 명칭 없이 설명. 지금 이제 질문자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패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A와 B의 대비다, 이거. 항상 임용시험을 이렇게 비교 관점으로 봐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건데, 이런 패턴이었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쪽, 왼쪽 서로가 대비되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인물을 관념적으로 표현했고, 굵기의 변화가 큰 의습선으로 간결해 부사했다. 무슨 묘 이런 말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무슨 묘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고, 지금처럼 문장 그대로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로 그냥 원형 구도다. 뭐 구도가 있으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뻣뻣해 보이고 그냥 선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문장은 내가 쓴 문장이 아니라 김원룡 측정이 안희준 선생님 문장이니까 당연히 채택되어야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무슨 묘, 뭐 전로묘 꼭 써야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기는 또 사회적 화풍이고 배경 생략하고 인물이 도표됐다. 그러니까 요거와 반대되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이 밑에 문장에서만큼은 딱 무슨 묘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떨 거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또 웃음이 쫙 펴져야 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풀 때 여러분 저한테 인상 꽉 봤었던 거, 우리 이제와서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 문제 요거 냈었죠. 요거 낼 때 뭐 이런 것까지 막 그랬었는데 요게 정답이었어요. 사계물림. 그리고 요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장 튼튼한 결국을 만드는 짜임.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양쪽을 모두 요철 모양으로 엇갈려서 맞물림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사계물림이에요. 사계물림인데 사계 짜임도 정답. 사계 맞춤도 정답. 아유, 선생님은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 얘기 안 하고 뭐 이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나와요, 책에. 책에 전통 목공예와 관련된 목짜임 기법 전문가는 사계 짜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 공예 수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공예에서는 사계 맞춤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 문제를 낸 책은 아마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계 물림 요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정답이야. 다 정답이고 명칭이 반다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내냐? 이게 공예 시험이냐?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미술과 학생들이 보는 일반적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가 편파적이다, 뭐 공예까지 퍼졌다, 공예과만 쓰라는 말이냐, 뭐 이런 한간의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이해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거 안 나왔었으니까 그 마음 이해가요. 그리고 못 쓴 사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할 텐데 이해가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자면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책 안에 있다 하는 부분이고, 여태 잘 안 냈던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굳이 뭐 이런 명칭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그래서 문제를 좀 억지로 만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5점짜리 만들어야 되니까. 5점짜리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좀 억지인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장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그 문장 그대로고, 금속 장수의 기능은 가구의 결구나 모서리 보강, 그 다음에 장식, 요 두 가지입니다. 뭐 이거 말고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기복신앙적 기능도 있고, 왜냐하면 장석이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석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모양들이 뭐 박쥐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도 있고 이렇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낸 책은 딱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모서리 보강, 장식 두 가지만 돼 있지만 다른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에서는 전통 목공이라고 전문적인 서적에서는 이것도 후일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교보를 갔었는데 목공의 책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 없다고 그러고 뭐 영등포 교보 가라고 그러고 막 뭐 그랬던 거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 나중에 택배로 받았어요. 뭐 그쪽에 광화문에서 영등포 보냈다고 그러는데 영등포에는 답도 없고 아주 답답하게 그랬던 거. 그 책도 사다리 놓고 저 구석에서 끄집어 와서 했었던 내용인데 나와서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죠. 어쨌든 그 전문 서적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나비도 있고 박쥐 모양도 있고, 그래서 박쥐가 오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오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복신앙적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기복신앙의 상징을 써도 정답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쨌든 반가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마지막 문제 8번인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웠고, 정답이 20줄 꽉 차지도 않고요. 미리 먼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답이 20줄 꽉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지, 논술지에 많이 못 썼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는 게 작성 방법인데, 작성 방법, IS는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 관점, 평가 내용,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가 관점과 평가 내용에 대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출제자는 특정한 책을 기준으로 내서 자기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미 정답은 결정되었겠지. 이미 문제가 나가서. 하지만 그걸 놓고 우리가 토론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출제자가 좀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글이잖아요, 지금. 평가 관점. 어떤 측면에서 평가 관점이냐.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인데 아이스너가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미술 교수 평가가 미술 교사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시각예술에서 올바른 평가란 무엇이냐, 이거를 세미나를 했어요. 아이스너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가든업부터 다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자 발표를 하면 그 학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쪽은 반박하고 한쪽은 보완해주고, 그런 논문집이 있습니다. 그게요.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특히 아이스너 같은 경우는 미술 교육에서 평가의 관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미술 교육이라는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다양한 책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술 교수 평가는, 즉 미술 활동 평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미술 교수 평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미술 교사 평가, 그 다음에 그야말로 미술 교수 평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저랑 많이 공부했던 게 교수 평가 안에 감시관과 교육 비평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감시관과 여기 비평, 즉 교육 비평이 포함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요거 많이 외웠던 거죠. 그리고 이 교수 평가에서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질을 높이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9월 달에 했던 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강조했는데, 평가 영역으로 프로그램의 결과, 교수의 질, 교육 과정을 아이스너가 제시했던 거, 이 부분을 언급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프리드먼하고 아이스너가 우리가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평가 프로그램의 질은 기술 감상과 이해력, 판단력으로 산출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 그 다음에 학습 참여도, 동기 유발의 수준, 자발성, 수업의 과정 등으로 평가하는 걸로 제시했어요. 따라서 이것이 직설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평가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번역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맞출 수도 있고 저기다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제자 입장이지만 또 여러분의 입장, 또 공부했던 입장,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논술문제로 쓰자면 아이스너는 그 평가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시험, 평정 네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이스너에 대한 평가 관점은, 아이스너가 갖고 있는 평가 관점은 다시 말해서 이 뒷페이지에 여러분들 문장이 있을 텐데, 이렇게 평가, 시험, 평정, 측정 뭐 이렇게 좀 각각 네 개를 나누는 거, 측정까지 안 적었습니다. 불필요해서. 이렇게 나누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평가는 한마디로 교육적으로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했던 것처럼 평가의 프로그램의 결과, 교수의 질, 교육 과정 이런 것이다. 이런 건데 문장을 좀 길게 쓰자면 아이스너 평가 관점, 평가는 교육적으로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평가는 현상에 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나 중요성, 의의에 관한 판단. 그래서 평가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많은 의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 거예요. 둘째, 교육의 상황에서 평가는 원칙적으로 교육적으로 관련된 어떤 현상 위에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다. 이거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그냥 아이스너가 말하는 평가는 그냥 단순한 기술, 측정 이게 아니라 교육적 의의가 있고 학교 교육, 교실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미술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을 풀어내자면. 그걸 이제 좀 더 요약하면 평가는 이러이러하고, 시험은 기술하는 거, 평정은 뭐 이러한 거. 이렇게 아이스너가 이렇게 자체 스스로가 이렇게 제시했던 부분이고, 자, 평가 내용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측면을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기교 능력. 미술 수업을 했잖아요. 지금 미술 교육을 했어요. 미술 수업을 해서 교사 평가는 하지 않고 미술 교수 평가에서 감시과 비평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의 질, 교수의 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전체가 수업이라고 하는 특정 현상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 이루어지는 안에서 미술 교육이 뭘 가르친 거냐? 한마디로 형태 기교, 형태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능력, 기교적 능력, 작품의 미적이고 표현적인 측면, 창의적인 상상이 작품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사회과 함께 다뤄져 삶의 경험으로서 가능적 접근, 또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를 정의하는 시민의 가치 지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아울러서 우리 기본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달달달 외웠을 텐데, 그래서 내 바람은 이거라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미술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아이스너가 제시한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걸 미술 표현의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될 학습이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평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료 다루는 거, 형태 지각하는 거, 주어진 재료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 발견하는 거, 또 공간 질서와 미적 질서, 표현 질서를 창조하는 거, 이걸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꼭 가르쳐야만 학습 내용이었고, 이것이 미술 표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스너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가 되어야만 맞고, 앞에 막 어려운 문장 썼던 거 그렇게 써도 정답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이스너 미술활동에 대한 관점에 근거해서 미추진 기억의 문제점, 미추진 기억, 채점 기준표의 문제점 두 가지 서술하고, 두 가지를 뭐라고 하셨어요? 기준은 두 번째는 안에 계신 양에 따라
대한 내용에 대한 거나 발견에 대한 것보다는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은 채점 기준표 자체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완성도에 집중되어 있는 평가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완성, 재색, 완성. 또 탑재한 자료의 개수가 뭐 공간 사진 뭐 이렇게 이 개수를 다 따지도록 했어요. 쉬운 말로 이것도 결과인 거죠. 몇 개 모여야만 상을 주겠다는 거야. 덜 모이면 중 주고, 덜 모이면 하를 주고.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도라든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르지 않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교사가 요구하는 자료의 개수로만 따지겠다는 뜻이죠. 잘 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과정평가도 하고 완성평가도 하고, 그지? 또 개수만 따질 게 아니라 학생의 맥락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고, 마지막 우리 평소에 연습했던 거, 이거 논술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분명히 그랬지. 답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논술. 이거 논술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점수가 더 들어가. 거기 점수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마지막까지 소름이. 그래서 이제 자, 채점 기준표의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일단 학습 참여도, 동기유발 수준, 자발성, 수업 과정에 대한 항목이 누락됐죠. 요거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문장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지금. 아이스너랑 프리드먼을 교사 학습과 평가 내용에 대한 견해로 비교했던 그때 문제에 학생들의 학습 결과, 학습 참여도, 동기유발 수준, 자발성, 수업의 과정 등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덜 된 부분. 이 아까 봤던 그 기준표의 문제점이, 그래서 이렇게 참여도, 동기유발 수준, 자발성, 수업 과정에 대한 항목이 누락됐다는 거, 개인차 변별이 용이하지 않고 외발적 동기 적용 불가하는 거 어렵죠, 이게. 그 다음에 타집단과 비교와 통계적 활용이 어렵죠. 왜냐면 이 기준표 자체가 그냥 완성도, 재료의 개수 했는데 타집단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통계치 활용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개인차 변별이 용이하지 않지요. 개인적 맥락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발적 동기 적용이 또 불가능하고, 타집단과 비교와 통계적 활용이 어렵다는 거, 또 절대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거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개수 따진 거예요, 지금. 이거 개수 몇 개인지 쳐보기도 힘들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돼요, 자꾸. 올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해 신규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세 분이 있는데, 부장 선생님하고 이 세 분이 이제 반을 나눠서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서로 교과 협의회를 한다고 했지만,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점수가 굉장히 후한데, 이 부장 선생님 쪽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야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막 불평불만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줬느냐? 이 부장 선생님은 그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수행평가 중에 있었는데 사진 개수를 120장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생님은 신규라서 따끈따끈해서 그런지 사진 개수가 뭐가 중요하냐? 사진을 찍으면서 찍었던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뷰, 뭐 이런 걸 내용에 질러 보겠다라고 평가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후하게 줘버린 거지. 개수가 모자란데. 이쪽 애들은 120장 안 되면 완전히 B, C, D, 시들, 폭,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전부 다 A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짧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거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절대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많다. 즉, 기준표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써야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개선안, 참여도, 동기유발 수준과 자발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의 문제점. 각각의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 획득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 항목이 있다 해서 높은 점수 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무엇이 한 항목에 5점 내지 3점을 구성하는 걸 결정했냐. 지금 느낌만 봐도 좀 어렵죠? 이 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기준표 항목만으로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 눈 있니? 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쓴 말이에요. 평가의 과학적 접근은 진취적 정신, 이렇게 막 어려워요. 예술적 정신을 평가하는 데서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누가 얘기했어? 아이스너가 얘기한 거야. 아이스너가 채점 기준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요 말인데, 요 앞에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썼던 거, 그게 문장이고, 요건 아이스너의 직설적인 언어. 뭐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 못 외워. 외울 수도 없고. 어찌나 놀랬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이걸 가지고 왜 5점 주고 3점 주고 그러느냐 이거지. 그건 타당도를 획득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고, 뭐 요럴 때나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카페도 있고 그 뒷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회를 우리는 21일 날, 서울은 21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설명회 할 때 별도 좀 붙이고 적중 많이 한 해부터 따져서 별 이렇게 막 붙였거든요. 그것도 좀 하고, 또 내년은 제가 수업을 좀 이렇게 바꿀 것이다. 즉 스터디도 좀 하고, 스터디 관리 좀 하고, 또 특강 같은 거, 특정한 도서에 대한 특강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무엇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공부한 방향이 시험에 나오도록 하는 게 나의 역할이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지금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대평가예요. 자기 점수 따져서 좌절하고 하지 말고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준비한 바대로 2차 준비 잘 하시고, 내년에 또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형식주의적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책은 좀 봐야 되겠고 또 쓰는 방식이 또 이러이러하고 하는 걸 잘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돌아가지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기본서를 읽다가, 영상에서는 요 마이크에 선생님 목소리 안 들어가니까 제가 하나씩 다시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읽다가 기본서에 나오는 아이스너, 평가 기능 부분에서 아이스너는 중거지향 평가를 중시하면서 네, 그 있죠. 중거지향 평가라는 단어를 평가 관점에서 썼어요. 그 개선점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상중하로 되어 있잖아요. 상중하라는 것은 지금 2009 개정과 2015 개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007 개정에서 미술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준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을 상중하로 바꾸는 게 2009로 넘어가게 됐고, 또 2009에서 성취 기준 평가제와 성취 수준 평가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체능 계열은 A, B, C로만 평가하게 돼 있었어요. 평정을. 그거를 응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따라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선생님이 지금 읽은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거지향 평가의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이서 관점이다. 그건 틀리지 않는 말이죠. 또 다른 궁금한 점. 저쪽, 예.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 고르게 평가한다.
지금 미술 교수 평가에서 감시관과 비평가에 내는 이 평가의 방향을 질적 평가를 제시한다라고 아이스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도 정답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균형 있는 평가, 그러니까 학습 참여도, 동기, 자발성, 결과, 이걸 균형 있게 평가하는 거, 그것도 아이스너가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 됩니다. 좀 편해졌나요? 네. 또 질문? 개선점에 대해서 개선점. 여기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이 포트폴리오 평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의 평가 요소를 써도 되나? 개선점에 대해서 그래도 되죠. 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네.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 수업을 듣고 자기가 채점을 해서 상대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먼저 막 좌절하거나 이랬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준비했던 2차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좀 맞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답을 정할 때도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한 가지만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거, 그런데 마음 현혹돼서 마음 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이고, 믿고 잘 따라왔던 우리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